제 이름은 데이비드 김입니다. 51세.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20년째 화성 탐사선을 설계하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죠.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민 온 3세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솔직히 한국 문화보다는 미국에서 자란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파사데나에 있는 JPL로 출근하는 것이 15년째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 무중력 환경에서 작동할 로봇팔을 설계하고 화성 표면의 극한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디테일의 악마라고 부를 정도로 완벽주의자였죠. 하지만 이런 정밀한 작업이 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미세한 부품 하나하나를 설계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 36세였던 저에게 첫 번째 경고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어보니 경추 후 6번 사이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직업병이니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15년간의 악몽이었어요. 물리치료,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근육이완제, 진통제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았지만 업무로 돌아가면 다시 악화되는 것의 반복이었죠. 2015년경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목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오른쪽 팔까지 저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밀한 설계 작업을 위해서는 몇 시간씩 집중해야 하는데 30분만 지나면 목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제가 자주 목을 돌리고 마사지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도 문제였어요. 아내 제니퍼와 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항상 목이 아파서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마이클이 야구 경기에서 홈런을 쳤는데 저는 목이 아파서 제대로 응원조차 할 수 없었어요. 딸 에밀리가 학교 발표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도 고개를 들고 있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나와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집에서 더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되니까 목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통증 수치로 따지면 10점 만점에 8점은 항상 넘었어요. 잠들기도 어려웠고 자다가 목이 아파서 깨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제니퍼는 제가 밤마다 뒤척이는 모습을 보며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나도 괴로워요라고 말했어요. 정말 미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도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논리적이었던 제가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목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었어요. 2023년 말 상황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 단계였는데 저는 목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없었어요. 팀장은 데이비드, 이렇게 계속하면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15년간 제가 해온 모든 치료법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뿐이었죠. 과학자로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니퍼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2024년 1월, 저는 진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동네 병원이나 일반 정형외과만 다녔다면 이번에는 미국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척추 전문의 닥터 로버트슨을 만났는데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새로운 MRI와 CT를 찍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경추 4, 5번, 5, 6번, 6, 7번 디스크가 모두 손상되어 있네요. 15년간 방치하면서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닥터 로버트슨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히 한두 개 디스크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위가 동시에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수술을 하자면 다단계 척추 유압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85,000 정도 들 것이고 수술 시간만 6, 7시간이에요. 하지만 성공률이 60, 70% 정도이고 실패할 경우 더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60, 70% 성공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나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은 99.9% 성공률을 목표로 하는데 제 몸에 관한 수술이 70%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을 듣기 위해 존스 홉킨스 병원을 찾았어요. 볼티모어까지 날아가서 척추외과 교수 닥터 첸을 만났습니다. 그의 진단도 비슷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년간 진행된 다발성 디스크 손상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을 해도 100% 통증이 사라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닥터 첸은 더 솔직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만성 통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고 목 움직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한 작업을 하는 직업이시라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메이오 클리닉이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까지 가서 통합척추센터의 닥터 애덤스를 만났어요. 그곳에서 받은 진단이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씨의 경우는 이미 보존적 치료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수술을 한다면 3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하고 총 비용이 12만 달러는 들 것 같네요. 그리고 회복 기간만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12만 달러라는 비용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도 완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닥터 애덤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진행된 케이스라면 통증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통증 관리라는 말은 결국 포기하라는 의미였어요. 평생 진통제에 의존하며 살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니퍼에게 전화로 결과를 알려줄 때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들도 확실한 해답을 주지 못해 수술에도 성공 보장이 없고 비용도 10만 달러가 넘어 전화 너머로 제니퍼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15년간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무렵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목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지러움증이 생겼고 실험실에서 중요한 장비를 다루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만약 그 장비가 손상됐다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었죠.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이 상태로는 안전상 위험해.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휴직을 생각해봐야겠어. 2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였어요. 나사에서 쫓겨난다면 제 인생은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동료 엔지니어 스티브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혹시 대안적인 치료법도 생각해봤어? 내 친구가 한국에서 척추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다고 하던데. 한국이요? 거기서 뭘 어떻게 치료하는데요? 침술이랑 최신 로봇 수술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이고 침술이라는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스티브, 나는 과학자야. 그런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아. 하지만 그날 밤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침술의 통증 완화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2018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8,003명을 대상으로 한 침술 치료 결과가 기존 서양의학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척추 치료 성과였어요. 자생한방병원에서 연간 25만 명을 치료해서 95% 회복률을 달성했다는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허리 수술률이 37% 감소했다는 국가 통계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라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NIH에서 인정한 치료법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의료비는 미국의 30-40% 수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UCLA에서 12만 달러라고 했던 치료가 한국에서는 4-5만 달러면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2024년 3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고향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니퍼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당신이 정말 침술 같은 걸 믿는다고? 평생 과학만 외치던 사람이? 하지만 제가 NIH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인정했다면 시도해볼 만하겠네요. 서울에 도착한 첫 인상은 놀라웠어요.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병원까지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 강남점에 들어섰을 때는 마치 SF 영화 속 병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접수대에서 영어가 유창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데이비드 김님,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환자분들을 위한 전담팀이 준비되어 있어요. 첫 진료를 맡은 분은 척추신경환의학과 이원준 원장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영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했어요. 데이비드님, 1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미국에서 가져온 MRI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 원장님은 제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의사들이 수술을 권했을 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접근을 해보죠. 다른 접근이라면요? 서양의학은 손상된 부위만 보지만 한의학은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봅니다. 목 디스크도 결국 전신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과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님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데이비드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침만으로는 안 됩니다. 침과 추나, 그리고 필요하면 로봇 수술도 병행해야 해요. 우리는 한방과 양방을 통합한 치료를 합니다. 로봇 수술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로봇 수술을 한의학과 함께 한다고요? 네. 우리 병원에는 CUVIS 스파인 로봇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 수술보다 정확도가 높고 수술 시간도 50분 정도 단축돼요. 회복도 훨씬 빠르고요. 이 원장님은 태블릿을 꺼내서 병원의 치료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한방 진료실 옆에 최첨단 로봇 수술실이 있고 MRI와 CT는 물론 3D 척추 분석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한방 치료로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 다음 정밀한 로봇 수술로 눌린 신경을 해제하고 마지막에 재활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해요.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제가 나사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와 비슷한 논리였어요. 첫 번째 진맥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 원장님이 제 손목을 짚으며 몇 분간 집중하더니 신기한 말을 했어요. 수면이 부족하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시죠? 정말 놀랐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맞는 얘기였거든요. 목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최근 들어 소화불량도 자주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진맥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장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목 디스크도 결국 전신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과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결과가 정확하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침 치료를 받을 때는 정말 긴장했어요. 바늘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 원장님이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진행했습니다. 목과 어깨 주변 혈자리에 침을 놓을 건데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정말로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을 맞은 부위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20분 정도 누워 있었는데 놀랍게도 목 주변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때요? 조금 편해지셨죠? 네. 정말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침은 경락을 자극해서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서양의학으로 설명하면 혈류 개선과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요.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침술도 근육과 신경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치료법이었던 거죠. 두 번째 날에는 추나 치료를 받았어요. 이것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정교하게 척추를 조정하는 것이 마치 정밀 기계를 다루는 것 같았어요. 추나는 틀어진 척추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치료입니다.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비슷하지만 더 부드럽고 정밀해요. 정말로 그랬어요. 미국에서 받았던 카이로프랙틱은 뚝뚝 소리 나며 좀 거칠었는데 추나는 조심스럽고 정교했습니다. 치료 후에 목 움직임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일주일간 침과 추나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15년간 8, 9점이었던 통증이 5, 6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원장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로봇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방 치료로 염증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눌린 신경을 정확히 해제해야 합니다. 로봇 수술로 하면 최소한의 절개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수술 전날 밤 제니퍼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어때요?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이미 많이 좋아졌어. 한국 의료진들 정말 대단해. 그럼 수술도 잘 될 거예요. 사랑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이곳 의료진들에 대한 신뢰가 생겼거든요. 수술을 담당할 신경외과 박준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의사였는데 영어도 유창하고 설명도 정확했어요. 데이비드님, 오늘 CUVIS 스파인 로봇을 이용해서 경추 5, 6번, 6, 7번 두 부위를 정밀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기존 수술보다 절개 부위가 작고 정확도가 높아요. 박 교수님이 보여준 3D 시뮬레이션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 목뼈를 3차원으로 재현해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수술할지 미리 계획된 거였습니다.
나사에서 우주선 궤도를 계산할 때와 비슷한 정밀함이었어요.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로봇팔이 0.1mm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여서 신경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니 정말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CUVIS 스파인 로봇이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여러 개의 정밀한 로봇팔이 달려있고 거대한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수술 부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한국에서 개발된 로봇인가요? 네. 한국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척추 수술 로봇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놀라움이었어요. 15년간 계속되던 목 통증이 거의 사라져 있었거든요. 물론 수술 부위는 약간 아팠지만 그 만성적이고 지긋지긋했던 통증은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통증이 어때요? 간호사가 물어봤을 때 저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안 아파요. 네, 처음이에요. 박 교수님이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러 왔을 때였습니다.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눌렸던 신경이 모두 해제됐고 로봇 덕분에 주변 조직 손상도 최소화됐습니다. 얼마나 정확했나요? 계획했던 대로 정확히 0.3mm 오차 범위 내에서 수술이 완료됐어요. 기존 수술보다 50분 단축됐고 출혈도 거의 없었습니다. 과학자인 제가 듣기에도 정말 놀라운 정밀도였어요. 나사에서 우주선 부품을 조립할 때도 이 정도 정확도는 쉽지 않거든요. 수술 후 이틀째부터는 물리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물리치료도 미국과는 달랐어요. 서양의학적 재활과 한방의 침, 추나를 통합해서 진행했습니다. 수술로 구조적 문제는 해결됐지만 15년간 굳어진 근육과 자세를 바로잡아야 해요. 물리치료사 김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활 프로그램이었어요. 운동치료 전에 침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추나로 척추 정렬을 맞춘 다음 운동을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복 속도였어요. 미국 의사들은 수술 후 최소 6개월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2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방과 양방을 통합하니까 회복이 빨라지나 보네요. 맞아요. 침과 한약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그래서 수술 부위 치유가 빠른 거예요. 3주째가 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5년간 제가 포기했던 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되돌아온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전신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이었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전체적 균형이 정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좋아지니까 어깨 결림도 사라졌고 두통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소화도 좋아지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목만 치료했는데 온몸이 다 좋아진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목 디스크가 좋아지면서 전신의 긴장이 풀린 거예요. 4주째에는 제가 직접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 네트워크에서는 연간 25만 명 이상을 치료해서 95% 회복률을 달성하고 있었어요. 또한 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허리 수술률이 37% 감소한다는 국가 차원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놀라웠어요. 제가 받은 모든 치료비를 합쳐도 45,000달러였습니다. 미국에서 12만 달러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13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정말 미국보다 저렴하면서도 더 효과적이네요. 병원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한방치료도 보험이 적용되는 세계 유일한 나라거든요. 마지막 주에는 이 원장님과 박 교수님이 함께 최종 검진을 해줬습니다. MRI를 다시 찍어보니 눌렸던 신경이 완전히 해제되어 있었고 염증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완벽한 치료 결과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고 직장 복귀도 바로 가능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5년간 포기했던 건강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거죠? 한방의 전인적 치료와 양방의 정밀한 기술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정말로 그랬어요. 동양의 전통의학과 최첨단 서양 의료 기술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6주가 정말 꿈 같았어요. 15년간 저를 괴롭혔던 만성 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제니퍼와 아이들이 마중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목을 자유자재로 돌려보이는 것이었어요. 와, 아빠 정말 나았어요? 딸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집에 도착해서 제니퍼에게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한방과 양방의 통합치료, 로봇 수술의 정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전인적인 접근법까지 말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미국 최고 병원들이 포기했던 것을 한국에서 해결했다니.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결과가 증명하잖아. 다음 주 월요일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15년간 항상 목을 움직이며 불편해했던 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팀장이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데이비드, 뭔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어깨도 펴지고 표정도 밝아졌어.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어떻게 치료받았는데? 저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을 모아놓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어요. 나사 엔지니어들답게 데이터와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연간 25만 명을 치료해서 95% 회복률을 달성합니다. 침치료로 수술률을 37% 줄인다는 국가 통계도 있어요. 동료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처럼 목과 어깨 문제를 겪고 있던 동료들이 열심히 메모하더군요. 비용은 어땠어? 미국의 3분의 1도 안 돼요. 12만 달러 수술을 4만 5천 달러에 받았어요. 와, 그 정도면 의료 관광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네. 가장 놀란 건 스티브였어요. 처음 한국 치료를 추천했던 그 동료 말이에요. 데이비드, 정말 내 말 듣고 갔구나. 어때? 후회 안 하지? 스티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고생하고 있었을 거야. 몇 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 마이클이 어깨 수술을 위해 한국행을 결정한 거예요. 그도 5년간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나도 한번 시도해볼게. 3달 후 마이클이 돌아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어깨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무엇보다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의사들은 정말 다르더라. 환자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 의료가 화제가 됐어요. 정형외 과정 문제가 있는 동료들이 하나씩 한국 치료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제가 나사 직원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에서 발표까지 하게 됐어요. 대안적 의료 접근법 동서양 의학의 통합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과학자인 우리가 편견 없이 접근한다면 전통의학도 충분히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죠.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 명의 나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특히 NIH에서 침술 효과를 공식 인정했다는 부분에서 많이 놀라더군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목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하루 12시간씩 정밀 작업을 해도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15년간 만성 통증 때문에 흐려졌던 사고가 맑아진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행복해졌어요. 아들 마이클의 야구 경기를 끝까지 관람할 수 있고 딸 에밀리의 바이올린 발표회도 목 아픔 없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니퍼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15년 만에 진짜 남편을 되찾은 기분이야. 지금도 가끔 한국 의료진들과 연락을 주고받아요. 이 원장님과 박 교수님께 정기적으로 근황을 알려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에는 나사 내에서 한국 의료 그룹이라는 비공식 모임까지 생겼어요. 한국에서 치료받은 동료들과 관심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죠. 데이비드, 내가 개척자였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치료 옵션을 알게 됐어. 동료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고향이었지만 전혀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의학이 조화를 이룬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가와 렌입니다. 일본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 덴소에서 반도체 품질 담당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년 동안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어느 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성능 비교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 덴소 제품과 한국 기업 제품을 비교한 그 데이터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숫자를 발견했거든요. 불량률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었고 생산 단가는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것도 15%나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핵심 기술들이 사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와 같은 놀라움을 느끼실 거예요. 2024년 9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이치현 카리아시에 있는 덴소 본사 연구동 7층
제가 매일 출근하는 반도체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컴퓨터를 켜는 순간까지만 해도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31살이 되도록 줄곧 믿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죠. 특히 우리 덴소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세계 2위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술도 당연히 일본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도 늘 말씀하셨거든요. 일본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믿을 만하다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처럼 ECU, 전자제어 장치 품질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ECU와 한국 현대오트론에서 만든 제품의 성능 비교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제품이 모든 면에서 앞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량률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덴소 ECU의 불량률이 한국 제품보다 0.2%나 높았습니다. 그것도 생산 단가는 15%나 더 비쌌고요.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무실 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를 넘어설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 엔지니어인 사토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소재 중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동진세미캠이라는 한국 회사는 EUV, 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수 있는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EUV라는 건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 그 핵심 소재를 한국 회사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회사가 최근 3년간 관련 특허를 200건 이상 출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중 30% 이상이 EUV 관련 기술이라고 하니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 일본이 반도체 강국 아니었나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고 심지어 핵심 소재까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일본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질 리 없다고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솔브레인이라는 한국 회사는 반도체 시가객과 박리액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오히려 이 회사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SKC라는 회사였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와 CMP 패드 같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일본 제품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반도체 소재 매출 비중이 4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분야는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현대차와 기아에서 우리와의 협업을 줄이고 한국 중소기업들과 ECU 공동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상황을 듣고 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이유가 단가 절감만이 아니었거든요. 개발 사이클 단축, 기술 유출 우려 감소 등 전략적 효과까지 언급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울트라 슈미도라는 일본 회사가 2023년부터 SK머티리얼즈와 플라즈마 기술 협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기업이 한국 소재 기업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이 전년 대비 3.6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EUV 관련 기술에서는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앞서 나간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한국 기술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일본 기업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변화에 늦게 대응했고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혁신을 이뤄낸 거였습니다. 특히 나노 단위 조정 기술과 불량률 0.1% 이하 공정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건의했습니다. 한국 현지 조사를 위한 출장을 보내달라고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가서 뭘 배울 게 있냐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경쟁사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2024년 10월 첫째 주,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도 되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세미캠이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하는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라는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공장 입구에서부터 남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최신식 건물과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청정도 1급 수준의 환경에서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완전히 착용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 먼지 한 개도 허용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나노 단위의 정밀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가이드를 맡은 장우석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입하기 전에 3단계 에어 샤워를 거쳐야 하고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고 하더군요. 12시간 교대 근무로 고강도 집중이 요구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술진들의 열정이었어요. 장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실제로 동진세미캠은 2019년 이후 약 200건 이상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중 30% 이상이 EUV 관련 기술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과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솔브레인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시가객과 박리액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수준이라는 그 회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회사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연구진들의 집중도는 정말 대단했어요. 연구소장이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일본 기업들처럼 거대한 조직이나 풍부한 자본이 없었어요. 대신 빠른 의사결정과 집중적인 투자로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들의 성공 비결을 듣고 있으니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결과였거든요. 무엇보다 기술 개발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SKC를 방문했을 때 받았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와 CMP 패드로 일본 제품을 완전 대체했다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품질이 일본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기술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철저히 분석한 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 혁신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로 세계 최고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는 말을 할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울린 순간이 있었어요. SKC의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우리는 일본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술을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협력해서 더 큰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어떤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과 일본을 경쟁 관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울트라 슈미도와 SK 머티리얼즈의 협업 사례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플라즈마 기술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한국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장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그 규모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최첨단 기술과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안전교육을 받는데 정말 철저했어요. 먼지 한 조각이라도 들어가면 수백억 원짜리 웨이퍼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방진복을 입고 3단계 에어샤워를 거쳐 들어간 클린룸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수연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수는 허용되지 않아요.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회로를 특수 현미경으로 확인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루는 장비 하나하나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기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요. 그 책임감이 우리를 더 열심히 만듭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여러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이런 답변을 하더군요. 기술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땀으로 배우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한 선배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에서 배우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도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DRAM 시장 점유율이 73%에 달하고 NAND 플래시 시장에서도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합쳐진 결과였지만 그 성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36% 점유율로 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HBM은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데 그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박사급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과의 대화에서 정말 인상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나노, 2나노 공정은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 이제는 1나노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연구시설을 둘러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거든요. 무엇보다 연구진들의 열정과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향한 그들의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들려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사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예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죠.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술 문서, 성능 데이터,
특허 정보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복사하고 기록했어요. 이 모든 것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동료들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기술은 여전히 자랑스럽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이 경외스럽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첫 출근 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사에 갔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혹시 믿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반도체 품질관리팀 전체 회의에서 저는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가 아닌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EUV 기술, 솔브레인의 글로벌 1위, 소재 기술, SKC의 일본 대체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가 직접 본 현장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분위기였어요. 몇몇 상사들은 그럴 리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구체적인 성능 데이터와 특허 자료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대오트론 ECU의 불량률이 우리보다 0.2% 낮고 생산 단가가 15% 저렴하다는 데이터를 보여줄 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동료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요. 만약 우리가 그들과 협업한다면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시작으로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비슷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랭군이 가져온 정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알려준 것 같네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기업들처럼 우리도 변화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후 몇 주 동안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실제로 몇 가지 협력 프로젝트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의 우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협력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출장을 신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일본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께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시고는 시대가 바뀌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울 게 많다는 건 축복이야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지금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본 그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처럼 저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CEO 월드 헬스케어 지수에서 한국이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25년 경력, 독일 심장외과 의사인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24년 3월 15일 오전 9시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국제교류부 회의실에서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스 밀러입니다. 52세이고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에서 25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아버지도 심장외과 의사였고 저 역시 독일 의료 시스템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독일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국제교류부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CEO 월드 헬스케어 지수에서 독일은 7위에 머물렀는데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 접근성에서 한국이 OECD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의료계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술 대기 시간이 평균 6개월을 넘나들고 응급실에서 8시간씩 기다리는 환자들이 속출했어요.
저희 병원만 해도 관상동맥 수술을 받기 위해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스, 이번에 30명의 의료진을 선발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장의 말에 저는 내심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아시아의 한 나라가 독일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12.8개로 독일의 7.82개를 압도했고 AI 진단 의료기기 승인 건수도 85건으로 독일의 초기 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아시아 의료가 독일보다 나을 리 없어. 아마 통계 조작이겠지.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25년간 의사로 살면서 배운 건 편견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한국 의료를 살펴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제가 환자가 되어 직접 생명을 구원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독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만 해도 충격적이었어요. 지난달 응급실로 온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8시간을 기다린 끝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저희 샤리테 병원은 독일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심장 수술 대기 환자가 700명을 넘어서면서 평균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죠. 더 심각한 건 일부 환자들이 대기 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수술 기회를 놓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행을 앞두고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스, 정말 한국 의료가 우리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 슈테판 교수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시아권 의료 수준이 유럽을 넘어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은 4.5시간으로 우리보다 훨씬 짧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전국 단위로 통일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은 주별로 시스템이 달라서 응급 상황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료 기술 면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AI 진단 시스템만 봐도 한국은 이미 85건의 의료기기가 승인되어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독일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로봇 수술 보급률도 한국이 훨씬 높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생존율 데이터였어요. 간이식 같은 고난도 수술에서 한국의 1년 생존율이 97%인데 이는 미국의 89%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심장이식 생존율도 95%로 독일보다 우수했어요. 그래도 아시아 의료 시스템이 유럽만큼 체계적일까? 내심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5년간 독일 의료 시스템에서만 일해온 저로서는 다른 나라의 의료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뉴스위크 선정 세계 25위 병원이라는 것, 삼성서울병원이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 3위라는 것, 그리고 38개 한국 병원이 세계 최고 전문 병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통계상의 착시일까요? 하지만 곧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의구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제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말이에요. 2024년 3월 20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의료진 전용 패스트트랙이 마련되어 있었고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심한 배려였죠.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디지털 광고판들이 즐비한 것을 보니 이곳이 정말 의료 선진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로봇 접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환자들은 터치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접수를 마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여전히 서류 작성에 30분씩 걸리는데 여기서는 2분이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믿어지지 않는군요. 함께 온 동료 의사 마틴이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 디지털화는 독일에서도 보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수술실을 견학할 때였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이 10대나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AI 모니터링으로 환자 상태를 24시간 관찰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로봇 수술이 아직 일부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수술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응급실 시스템이었어요. 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3분 만에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가 완료되고 5분 안에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걸렸을 상황이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응급의학과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전국 단위로 119 응급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서 골든타임 대응이 가능합니다. 평균 10분 내로 응급차가 도착하고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로 최적의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수 있어요. 이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은 주별로 응급 시스템이 달라서 지역 간 격차가 심한데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EMR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전국 모든 병원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도 즉시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보 공유가 어려운데 이곳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AI 진단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PET-CT 영상을 AI가 분석하는데 30초 만에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정확도는 97%라고 했는데 이는 숙련된 방사선과 의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AI 진단이 연구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군요. 동료 토마스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 중심의 시스템이었어요. 환자 가족을 위한 휴게 공간, 24시간 통역 서비스, 할랄 음식까지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모든 동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바로 다음 날 제가 환자가 되면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외과 수술 과정을 견학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마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함께 있던 김 교수가 제 얼굴색이 창백해진 걸 알아채고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25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심근경색 환자를 봐왔기에 제 증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 순간부터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즉시 응급 호출을 했고 2분 만에 응급팀이 도착했어요. 독일에서라면 최소 10분은 걸렸을 상황이었죠. 심전도부터 찍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심전도 전극을 부착했고 30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즉시 심혈관 중재시술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수술 준비만 1시간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송되는 동안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대응에 놀랐습니다. 심혈관 중재시술팀, 마취과 중환자실까지 모든 부서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췄어요. 독일에서는 각 부서 간 연락만 30분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술실에 도착한 건 응급실 도착 후 단 10분 만이었어요. 박 교수가 직접 시술을 맡았는데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혈관 조영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확인한 후 즉시 스텐트 삽입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실시간 AI 모니터링으로 제 심장 상태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하는데 여기서는 AI가 최적의 시술 지점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30분 만에 시술이 끝났어요. 독일에서라면 2시간은 걸렸을 복잡한 시술이었는데 여기서는 믿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에도 24시간 AI 모니터링이 계속되었고 간호사들이 10분마다 제 상태를 체크했어요. 독일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30분에 한 번 확인하는 게 고작인데 여기서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에서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담당 간호사 이수진 씨가 물었어요. 전혀요. 이 정도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일 후 제 수치들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심장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심전도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한국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회복이 훨씬 빨랐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함께 온 동료 마틴이 제 회복 상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퇴원 전날 박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어떠셨나요?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독일 의료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경험이 독일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선물해 준 것 같았거든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동료들 앞에서 한국 의료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샤리테 의과대학 대강의실이 의료진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직접 환자가 되어 경험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모두들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겪은 10분의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부터 스텐트 시술까지 단 40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3시간은 걸렸을 상황이었죠.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슈테판 교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기 제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심전도 30초, 혈액검사 2분, 시술실 이송 10분.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응급실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한국식 응급 대응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제가 팀장을 맡게 되었어요. 25년 경력 중 가장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건 응급실 트리아지 시스템 개선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AI 지원 응급 분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환자, 중증도 분류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응급의학과 밀러 과장이 감탄했어요. 환자 대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병원 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한국의 EMR 통합 시스템을 참고해서 베를린 지역 5개 대형 병원과 실시간 환자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어요. 응급 환자가 오면 즉시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의료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와는 매월 화상회의를 통해 최신 심혈관 치료, 기법을 공유하고 있고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스, 당신 덕분에 우리 병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병원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20% 향상되었고 응급실 대기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제 환자들에게 한국 의료를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독일에서 치료가 어려운 복잡한 심장 질환 환자들에게 한국 병원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65세 여성 환자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고 돌아왔어요. 한스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한국 병원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환자의 감사 인사를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한국과의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10명의 독일 의료진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의료진 5명이 독일에 와서 유럽식 의료 시스템을 경험합니다. 한국은 정말 의료의 미래입니다. 최근 의학회 발표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된 시스템이죠. 지금 제 책상에는 한국에서 받은 감사패가 놓여 있습니다. 독일 한국 의료 교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